저희 노동법 답안지 작성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 좀 볼게요. 2차 답안지는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목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목차. 목차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목차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쓰지 이게 아니고, 큰 대목차는 요게 다예요. 노마자 보세요. 문제의 소재, 그죠? 노마자 2번 법규정, 그죠? 노마자 3번 판례 태도, 이게 다야. 그죠? 노마자 4번 사안의 해결,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일까, 아니, 필요 없어요. 이게 다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열심히 써야 될 거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판례 또 세부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써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은 판례랑 사실관계랑 꼭 합치시고. 자, 법 규정을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써야지. 우리 시험에 법전을 줘요. 법전을 주는 의미가 법 규정을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전을 주고 관련된 법 규정을 찾아서 써보려, 이거예요. 써야 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 쓰고, 여러분, 판례라고 해서, 판례는 뭐냐면 법원의 입장이에요. 법원의 입장을 다른 말로 하면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그죠? 판단 기준인데, 판례가 왜 나왔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판례가 왜 나왔냐. 법 규정으로만 봤을 때,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 이게 다거든. 정의가 이게 다예요. 그걸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카마스터라던가 보험설계사라던가 골프장 캐디라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제조업 근로자라던가 건설 일용직이라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까? 법규정만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소속돼서 그 사업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서 해고를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고를 해도 되고, 그죠?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툼이 있어서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죠? 아니, 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야. 그게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이런 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볼 문제 중에 하나가 통상임금인데, 법에는 통상임금이 있어요. 시행령 6조에 있습니다. 그죠? 정기적, 일률적, 그죠? 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통상임금이라고, 몰라도 돼요.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죠. 모든 직원이 다 월급을 받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뭘 좀 일을 잘했어. 그랬더니 회사 사장이 너 내가 인센티브 줄게 하고 나만 50만 원 더 줬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이냐?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통상임금은 아니죠. 왜? 일시적으로 받은 거니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시행령 가지고 판단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주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그죠? 요게 판례에서 제시한 부분이죠. 이건 뭐야? 내가 몰라도 돼요. 아직은. 내가 나와서 컴퓨터 켜고 앉아만 있으면 주는 돈. 그래서 내가 다음날, 실제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음날 퇴사를 할지라도, 그죠? 퇴사를 할지라도 발생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임금.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게 판례래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이걸 누가 얼마만큼 똑같이 제대로 쓰느냐가 1번.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이게 노마자 4번이죠, 이제. 노마자 3번. 노마자 2번. 1번은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쓰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안 해결은
우리 지금 봤던 문제 있죠? 문제 1번, 2번 이렇게. 거기서 내가 쓸 걸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를 읽을 때 쭉 읽고 이거 써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쓸 거를 체크해 놓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형광펜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쓸 걸.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에 정기성 매월 일정하게 주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 살 안에서 매월 일정하게 주고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죠. 그거 갖다 쓰는 거야. A에서 일률적 모든 근로자한테 주느냐, 일정한 조건 근로자한테 주느냐 갖다 쓰는 거고, 그죠? 고정적 다음날 퇴사에도 발생되는 임금이냐 그것도,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게 큰 틀입니다. 요게. 그럼 보시면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문제의 소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주세요. 문제의 소재에 답 쓰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시험 문제는 두 괄식이 아니고 다 미괄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안 해결이라는 논점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저 알아요. 총상임금인 거 알아요. 법규정 시행령 6조에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리고 판례가 어쨌든 주제적인 판단 기준 내세운 것도 알아요. 이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그 누가 들어가는데? 주인공만 들어가면 돼요. 주인공은 나왔잖아요. 여기 A 회사 뭐 갑, 을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법규정, 물음의 주인공, 주요 논점 얘네들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노마저 2번 보시면 법규정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얘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본이. 왜? 판례도 결국엔 법규정 해석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법규정을 빼먹으면 답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 태도는 왜 이 판례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통상임금 같은 판례 같은 경우 어때요? 법규정만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 준 거고, 법원에서 고정성이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까지 마련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서 판례를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써놨죠.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문제가 된다면 통상임금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작성을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죠? 흐름상. 그래서 이렇게 판례 내용 보시면 세부 목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통으로 이렇게 한 방에 쓰지 말고 1번 정기적, 2번 일률성, 3번 고정성. 하나 더 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이니까 근로의 대가니까 소정근로 대가성도 숨어져 있죠. 그런 거 갖다 빼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목차하는 게 중요하고, 통상임금 문제가 나오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사안에 붙는 구체적 사례, 뭐 만약에 정기상여 물어봤다 그러면 정기상여, 가족수당을 물어봤다 그러면 가족수당을 적시해서 작성하시 것이 중요하다. 똑같이 써야 하는가? 써야죠. 똑같이. 그죠? 방법 없어요. 제가 장수생이 되지 않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흐물흐물하게 쓰면 안 됩니다. 흐물흐물하게. 2차 시험 보는 사람이 이미 3,000명이 넘어가는 그 판국에 흐물흐물 썼는데 그게 시험에 합격할 생각을 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씩 봐요. 시험을. 한 반에 고사장. 그 중에 한 명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등 돼야 된다고 답안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3번 보시면 과거나 최근에 추가로 나온 판례들이 있어요. 최근에 특히 뭐 노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뭐 특수형사 종사자 관련해서 언급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아예 최근 판례가 살짝 유명한 판례가 나왔죠.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아요. 그런 거는 써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과거 판례를 버리느냐? 버리면 안 되지. 과거 판례는 쓰는데 최근 이런 입장의 판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답안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기준 시행령 6조에 명시하지 않은 고정성에 대해서 법원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안 해결은 판례에서 기준으로 하는 목차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정기성 관련해서 정기성 해서 쭉 써주면 돼. 어려운 게 아니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판례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판례를 똑같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판례 하나 똑같이 암기해 놓으면 뭐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사안의 해결, 중목차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답안지 쓰는 거 연습하실 때 목차 암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목차 암기를 왜 해? 차라리 판례 암기를 하세요. 판례 암기.
목차는 시각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2번 보시면 문제의 사례를 각 목차 그대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꼭 문제와 답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제발 문제에서는 아닌 것처럼 써놓고 밑에 와서 된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죠? 가끔 있어요. 그 답안이 쓰다가 꼬이죠? 그러면 내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합격을 위한 팁 보시면 디테일 살리기 최대한 똑같이, 그죠? 문제의 소재 확실하게 정리. 문제의 소재는 공식처럼 외워도 돼요. 주인공 쓰고 법규정되는 논점 쓰고 그 다음에 판례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3-4줄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쓰면 돼요. 답을 맞추고 틀리는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지금 연습할 때는 언제만 신경 쓰면 돼요? 3기 때부터 신경 쓰면 돼요. 3기 때부터. 답을 맞추고 이런 분들 계세요. 판례는 얼렁뚱땅 써놓고 답은 맞춰. 그죠? 근데 판례는 잘 썼는데 답이 틀려. 누가 점수가 높을까요? 후자가 훨씬 높습니다. 점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틀리면 안 된다. 그 친구는 합격선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경쟁자가 이미 노동법 60점 이상인 애들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1점 정도 손해본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답만 맞추면 돼. 판례는 안 써도 돼. 그죠? 그러면 점수 안 나와. 알았죠? 판례는 써야 돼요. 판례는. 이거 최대한 많은 양을 써보세요. 연습하시거나 답안지 작성할 때.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교재 같은 거, 제 교재 같은 거 보고 다른 사람들 교재 같은 거 봐도 항상 관련 논점이 붙어 있거든요. 그 관련 논점 한번 써보는 거 답안 연습할 때. 그러니까 많이 써보고 그 중에서 제끼는 게 좋은 거지. 처음부터 조금 암기하고 조금인 걸로 합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실전에 갔는데 그 조금인 게 더 조그매지거든. 그럼 안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문제가 나왔어. 딱 봤을 때 아싸 나왔다. 이런 친구는 반반. 딱 나왔는데 와 지금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쓰지? 이러면 붙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든 게 엄청 많거든. 딱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5페이지 쓰지? 그러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보입니다. 그죠? 답안지 이거 어제 시험 끝난 거 딱 봤는데 이야 이거 특히 갱신기대권 같은 경우에는 쓸 거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시간내 이런 애들이 붙어요. 왜? 걔네들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쓰면서 계속 다음 목차가 생각나거든. 실제 답안지 쓸 때 쓰면서 논문 쓰는 게 아니야. 75분이 정해져 있죠. 펜이 한 번도 떼지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쓰면서 다음 목차가 바로 생각이 났었습니다. 다음 목차가. 사안 해결까지. 그리고 문이 숨도 안 쉬었어. 그렇게 끝나요. 시간이. 아셨죠? 그렇게 돼야 돼요. 쓸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이 들면 붙습니다. 쓸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쓰지. 시간 관리를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관리 없이 그냥 쭉 쓰는 것도 방법인데 2기나 3기 되면 시간 관리 꼭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모의고사 때 한 1, 2분 남는 건 괜찮아요. 솔직히 1, 2분 남는 게 맞아. 왜냐하면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사를 한 명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연기부터. 그러다 보면 연기 때 내가 이걸 냈어. 1기 때는 안 내겠지. 그죠? 그지? 2기 때도 1기 때 냈던 거 안 내겠지. 그럼 3기 때 낼게? 또 내.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 항상 전범위를 해와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중점적으로 보는 건 유효진이 안 냈던 연기, 1기, 2기 다 제껴 논점. 그럼 몇 개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니까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시간 관리를 못 해요. 5분씩 남아. 실전 가서 뭐가 나올 줄 알아? 우리가 이 사람하고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 최대한 하시고 최대한 전범위를 계속 보려고 하세요. 근데 한 번 냈던 건 저는 안 내요.
연습 한번 했는데 뭘 또 해. 그죠? 한 번 냈던 거 낼 수 있어요. 내가 왜 내, 그걸. 그죠? 그리고 1기부터 3기까지 자료는 마지막에 계속 한 달 동안 그걸 돌려야 되는데, 논점이 겹치면. 그죠? 그래서 저는 안 내. 절대 안 냅니다. 대신 공부는 꼭 다 해와라. 그죠? 제발. 그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요게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 25점짜리로 나왔고요. 요게 통상임금이고, 굉장히 이 정도면 쉬운 난이도입니다. 거의 그냥 공짜로 준 느낌입니다, 이거. 이 정도 나오면 진짜 미친 듯이 잘 써야 돼요. 상식으로 해서 100명, 금속 가공업.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인공, A회사 떴네, 치고. 단체협약 제20조에 뭐가 있네? 전기상용. 그럼 전기상용은 키워드 찌고. 형광펜 쓰는 걸 제가 지금 굵은 표시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급 600%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하되,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하는 사람은 전기상용 1할 계산한대.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상용의 통상임금성은 1할 계산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최소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통상임금입니다. 그 부분만. 그죠? 전기상용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만. 아셨죠? 한편 A회사의 취업규칙 30조, 입사, 퇴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1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30조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돼요. 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요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통상임금은 내가 받을 게 확정적이어야 되죠. 확정적이고도 당연한 최소한의 임금이어야 되잖아. 그죠? 12월 25일 날 우리는 현재 다니고 있으면 100만 원을 줘. 우리 회사가 뭐 기독교 쪽이라서 100만 원을 줘. 그러면 내가 10년 다녔습니다. 근데 24일 날 퇴사했어요. 내가 12월 25일 날 입사했어요. 그럼 25일 기준은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누구예요? 입사한 지 1일 된 얘야. 얘는 100만 원 줘. 10년 일했어. 하루 차이로 100만 원 안 줘. 통상임금입니까? 뭐에도 탈락이야? 소정근로 대가에 탈락입니다. 그죠? 일했어? 인사만 했는데? 그죠? 100만 원 받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집에 가면 100만 원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되지. 줬는데 뭐.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소정근로 대가 탈락. 근데 뭐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퇴사한 사람을 100만 원을 24일치 계산해서 줘요. 그리고 이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2월 달 안에 퇴사한 사람들은 무조건 50만 원은 줘. 그러면 이거는 받는 돈이죠. 그래. 얘네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아셨죠? 그거에 대한 논점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연기 수업을 듣게 되면 요거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 왜? 2년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일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된 논점은 다시 깊게 보는 그런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한다. A회사는 위와 같은 자체협약 취업규칙 정기상용 2개월마다 기본급 100%, 그지? 정기적 계속적 준다네. 이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회사 실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1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대. 또 이게 이제 실무상하고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문제예요. 근데 얘 지금 뭐예요? 객관적 자료가 없어. 1할 지급한 게. 그러면 통상임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1할 계산으로 지급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1할 계산으로 받은 놈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와도 되고 객관적 자료가 있었을 때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실무적인 느낌이 있어요. 노동청 가서 조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객관적 자료 있으세요? 이렇게. 지급받은 내역 주세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아예 휴업수당 금액이 나왔죠. 그러면 이미 실무적인 문제 하나 내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차 개수 계산하는 것도 조만간 나옵니다. 그런 건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 그렇게. A회사의 정기 상여금이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그죠? 넘어가시면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제가 말했지. 이 정도 못 쓴다고 그랬어. 그죠? 문제의 소재. A 회사 노동조합. 그죠? 정기 상여 들어갔죠. 재직자 요건 들어갔지. 일할 계산 비례 지급하는 거 들어갔죠. 주인공 다 나왔습니다. 문제 상황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6조 1항 넣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야? A회사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수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 통상임금 판단 취지 보시면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단의 가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야? 법원에서도 이런 판단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라고 하고 법규정 쓰고 시행령 6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써줘야 돼? 통상 뒤에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에 임금도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소정근로의 대가니까. 판단 기준 보시면 1원칙 소정근로 대가. 그죠? 정기적 일조 고정적 지급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근데 보다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겠다. 하고 양가로 이건 소정근로 대가 보시면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 근로자가 지급하고 약정한 금품. 무슨 말이냐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200만 원이라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그 돈 주는 거예요. 그게 소정근로 대가. 근데 7시까지 일했어요. 그럼 연장근로죠. 연장근로면 소정근로가 아니죠.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했잖아. 돈은 주지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외 아니면 그랑 관련 없이 야, 너 9시부터 6시 끝났는데 내 구두 좀 닦아와. 그죠? 그러면 그건 소정근로랑 관련 없이 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회사 사장이 기분이 좋아. 100만 원씩 돌렸어. 그것도 일한 거랑 상관이 없죠. 그런 거 구분하는 게 소정근로 대가고요. 정기성.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지급. 그러면 한 달 말고 우리는 45일씩 주는데요. 상관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판례예요. 1개월 기준은 분할 지급되고 있을 뿐이지 그 1개월이 넘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통상임금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정기성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암기하실 때 똑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논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률성 보시면 모든 근로자 전부 다 그럼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니까. 아니면 노무사 자격증 있는 애들은 50만 원. 그럼 노무사 자격증 있는 애들은 다 주죠. 노무사 자격증 있는데 일 잘하는 애들은 50만 원. 이러면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일률성이 탈락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일정한 조건이고 고정적인 조건이고 그 고정적인 조건은 뭐랑 관련이 있어야겠다? 임금이니까 소정근로 가치평가랑 관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 작업의 내용이나 기술이나 경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판례를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고정성 보시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 관계없이 뭐 당연히 지급될 게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뭐다?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이미 뭐예요?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오늘 저녁 6시까지 일한 임금은 확정이 되어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이고 밑에 보시면 그게 사전에 확정된 것이다. 아셨죠? 그러면 또 이제 재직자, 아까 재직자 요건에 대한 통상임금 있었잖아요. 그 특수한 사항도 써줘야겠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재직 중일 것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않아 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무슨 말이냐? 그냥 그날 있으면 준다고. 그러니까 밑에 소정근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냐. 그죠? 그 지급 조건이 성실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죠? 고정성. 내가 26일 날 퇴사할지 24일 퇴사할지 몰라. 언제? 23일 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성, 고정성 탈락. 근데 5번. 일할 계산에서 비례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은 어떠냐?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근속수당 지급 조건,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기준 미만으로 일할 계산하고 지급하고 그 이상 전액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그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23일 날 그만두면 23일치 받는 거고 26일 날 그만두면 다 받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나가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50만 원씩 줘.
그럼 50만 원 확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셨죠? 그래서 사안 해결 보시면 정기성 갖다다가 뭘 쓴다? 문제 있는 거 쓰는 거예요. A회사 정기상 2개월마다 지급되잖아. 근데 판례는 지급주기 1개월 넘는다고 해서 정기성 제외시킨다? 아니다. 인정해줬다. 일률성 전부 다 지급받죠. 재직 중이면. 그죠? 고정성 일할 계산에서 지급된 최소한도 임금은 뭐야? 어쨌든 고정적인 거잖아요. 그지? 내가 언제 퇴사하든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추가적인 업적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 확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결론. 그러면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반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A회사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 어떻게 썼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지? 괜히 출제위원이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놓지는 않았겠지. 고려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지? 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죠?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그죠? 제가 말했잖아. 쉽지 않다고. 아니, 쉽지 않은데 자꾸 왜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상임금 주제는 당연히 무조건 또 특 A급이에요. 왜? 정기상여금 관련해서 삼성, 말해버렸네. 그쪽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또 특 A급이에요. 재직 중인 자가 이제 안 나올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나오면 기계적으로 박아버려야 됩니다. 약간 통상임금 어떤 스타일, 어떤 지금 느낌이냐면, 심심하면 한 번씩 내는 느낌? 이렇게. 푹 넣는데 알아서 다 죽네. 오, 좋았어.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음 문제 보시면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 작년에. 제가 올해 나온 걸 왜 못 넣냐면, 문제 이미 이거 넘긴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았으니까 제가 못 봤지. 그죠? 그래서 23년 1교시,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정리해고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정리해고가 나왔는데, 자,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랑, 그죠? 해고의 피노력, 그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그죠? 그리고 성실한 협의. 이렇게 크게 보면 네 파트인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선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물음에 보시면 저기 두 번째 문단 가로친 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나머지 경영상 이외에는 해고의 유효 요건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만 쓰세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까지 썼는데요. 쓰지 말랬잖아. 근데 왜 쓰는 거야? 그죠? 쓰지 말랬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문제 이런 문구가 없으면 써도 돼. 근데 쓰지 말래잖아. 이번에 똑같아요. 2교시 노동법 문제에서 이번에 해고의 정당성에서 논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 쓰지 마 그러면. 그죠?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까 어떤 분도 또 하나 인강생분이 시험 보고 와서 질문해 주셨는데, 본인이 거기에 제가 설명할 때 해고 절차나 이런 거 써서 자기는 그걸 썼대. 제가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모의고사에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쓰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쓰지 말라고 해도 쓰면 이뻐해 주지 않을까? 그거 나의 생각이야. 쓰지 말래잖아.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쓰지 말랬는데 왜 쓰고 있어? 그죠? 근데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렇게.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인데, 물음 1번만 볼 거예요. 1번만. 문제 소재 보시면 A회사 정리해고 재단의 선정을 위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갑의 주장처럼 정리해고 재단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의 판단이 필요해서 근로기준법 24조 2항 법원의 입장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죠? 딱 요것만 하잖아. 문제 보시면 뭐냐면 그냥 쭉 천천히 보세요. A회사가 500명 쓰는데 A회사의 근로자 과반 이상을 조직해서 설립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밑줄 그은 거 보시면 A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별도 정함이 없어. 그래서 정리해고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는데 A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실시함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업무 적합도, 근무 태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했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뭐라고 하느냐, 연령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A 회사는 노동조합 의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연령을 제외하고 회사 공헌도를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라낸 애들 보니까 업무 적합성, 근무태도, 임금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보세요. A에서 위 평가 항목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 갑을 비롯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던 근로자, 상당기간 가족을 부양할 사정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해서 잘랐다. 즉 뭐냐면 이때 22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판례 중에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1번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라. 지금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은 다 때려박고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판례가 확 떠오르고 그걸 위주로 쫙 써줘야 돼. 보시면 문제 소재 썼고 넘어가시면 복규정 24조 다 떼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요건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2항만 쓰는 거예요. 2항만. 그죠? 거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있잖아. 그죠? 또 해고회피 노력 있다고 해고회피 노력 판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쓰는 겁니다. 원칙 보시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건 아니고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 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실시한 사업의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 사회 경제 상황 등을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번이 최신 판례였죠. 판단 기준 구체화 보시면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은 단협, 취규, 정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런 기준이 없다면 아까 문제는 뭐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정했잖아. 회사가. 그러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부양 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근로자의 각자 주관적 사정, 업무 능력, 근무 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의 사용자 이익 측면 적절히 좋아. 그죠? 이게 나왔다고. 대입이 확 돼요? 대입이 확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한 거니까.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면 사회 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 경영상 이외에는 해고에 앞서 전환 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 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환 배치 기준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해서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도 뭐다? 사용자가 부담한다. 원래는 요 판례가 그대로 나올 거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전환 배치로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뭐냐면, 근데 이거 끝까지 써주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실관계가 딱 맞는 문제가 안 나와. 지금 한 번씩 꼰단 말입니다. 요 판례는 원래 뭐였냐면 정리해고를 하려고 했어요. 정리해고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회사가 뭘 했냐, 정리해고 대상자 A 집단, 얘네가 60명이라고 칩시다. 여기 사례처럼. 그죠? 얘네를 새로운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박아놨다고. 누가 봐도 얘네들은 잘릴 애들이야. 갔더니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러면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 기준이 전환 배치의 대상 기준이냐, 아니면 정리해고하는 해고 기준의 대상 기준이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판례가 뭘 본 거예요? 얘네들 어차피 정리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전환 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정리해고의 합리적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 잘 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전환 배치는 안 나왔지. 그죠? 그냥 쓰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왔다 갔다. 당연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보지, 우리가. 근데 교재에서 여기 있었어. 그걸 써야지? 그러면 좋지.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전환 배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제 목적이. 이거 목적이라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판례를 여기다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얘네도 전환 배치 기준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3분의 1씩 비중. 이거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례냐면 3분의 1씩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3분의 1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 빵점이야. 얘네들은 다 100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밖에 해고 대상자 선정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안 된다고요. 그죠? 넘어가시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랬어요. 한 집단은 다 거의 뭐 10점 이렇게 주고 이쪽 집단, B 집단은 막 100점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A 집단이 다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평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 선정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주관적 평가 요소만으로 해고 기준 대상자가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4조 2항 위반이지 않냐? 이렇게 아셨죠? 그지? 그럼 사안해결 어떻게 쓰느냐? 어쨌든 A 회사가 이렇게 해고를 했대잖아. 그죠? 이거 문제 그냥 한번 쓴 겁니다.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해고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느냐? A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별도 정함이 없었던 정리해고 대상과 선정 기준을 마련했고 A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실시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업무 적합도, 근무 태도, 연령 등 기준으로 이런 걸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야? 끝에 한 줄만 써주면 돼요. 이거 베낀 다음에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왜? 우리 판례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봤잖아. 없대. 그러니까 니네가 정해. 그럼 사용자 이의 측면이 고려됐냐? 고려됐겠죠. 왜? 업무 적합도, 근무 태도 이거 다 뭐였어? 판례에서 물어보던 거잖아. 그죠? 판례에서 뭐 업무 능력, 근무 성적, 징계 전력 이런 거 이의 측면 고려해라. 그죠? 3번 가면 그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 고려했냐? A회사는 위 평가 항목 상대적으로 낮은데 업무상 재해 그리고 가족 부양할 사정이 있음에도 얘네 포함해서 해고했어요. 그러고 그 주관적 사정이 있는 판례 붙여요.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 의무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각자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규칙 사유 없는 해고를 감안하면 사회적 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해고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지 않다. 그죠? 이게 끝이야. 사안 해결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죠. 제가 저 위에 문제를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실제 문제 나오면 답안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보고 쓰라고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찾아서 쓰면 돼. 하나씩. 아셨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문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사안 해결은 무조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지? 목차 잡을 때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주요 판례에서 논점되는 걸 목차로 했잖아, 제가. 딴 거 했어요? 딴 거 안 했다니까? 거기 있는 거 갖다 그대로 했어. 그리고 그냥 사실관계랑 붙여주면 돼요. 그게 끝이야. 그런 질문을 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해도 됩니까? 그거라도 하세요. 제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 하고 딴 거 하세요. 자꾸 이 교수님이 이런 학설이 있다던데 이거라도 하자고. 이거라도 제발 부탁. 이거라도 하고 다른 걸 생각하세요.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걸 생각해. 이것도 못해 진짜. 그죠?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그래서 그렇게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한 문제만. 다음 거는 뭐냐면 변호사 시험 기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GS 2기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올해 기출 문제잖아.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는 원래 총 3개가 있어요. 카마스터 이번에 나온 것도 있지만 이미 학습지 교사의 메인 판례로 걔네들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지 교사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번에 문제 나오는 걸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고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거 변호사 시험은 예전에 변호사 시험 특성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 판례를 그대로 갖다 냅니다. 그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갖다 놔요. 우리는 변호사 시험 노동법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변형을 좀 합니다. 교수님들이. 변형을 좀 해요. 그래서 논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선택 과목은 많이 선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해? 안 해? 그죠? 그니까 이거. 노동법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노무사를 하니까 노동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법 학문이 있어 지금? 노동법 없어요. 사회법의 일종이에요. 그죠? 헌법, 민법, 형법 이거 있지만 노동법은 없어요. 사회법 안에서 노동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류적인 요런 쪽이에요. 교수님들이 힘이 많이 없어. 진짜예요. 힘이 많이 없어요. 학교에 노동법 교수님 없는 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면 한 분 계시거나. 근데 헌법 교수님, 민법 교수님, 형법 교수님 어때요? 개 많아. 쭉 보면 다, 그죠? 그럼 그 교수님들이 항상 학위를 딸 때 뭘 먼저 생각하라고 하냐면, 저도 사회법 이걸 전공을 하다가 이번에 헌법으로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야. 또 먹고 살 길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불러주는 데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자본주의 시장에 최적화된 사람이라서, 불러주는 걸 많이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낌이 너무 배고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순댓국밥에 소주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학비를 얼마를 내고 다니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 저도 박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약간 미래가 잠깐 안 보이는 그런 느낌? 사회 헌법이라도 하면 기본권 논의나 이런 거 불러준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그죠? 피해 근로자의 뭐 인권 이런 거 또 다 부를 수 있잖아. 나 노동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있고, 헌법 했네? 컴온!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노동법 하면 글쎄 불러주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죠? 그렇게.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이, 근데 변호사 시험 기출이 문제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꼬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 그대로 나오면 되게 좋은데, 우리 시험은 살짝 꼽니다. 일단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이렇게까지 쉽게 안 줘요. 얘는 지금 뭐야? 판단 요건을 정중하게 동그라미 번호로 다 줬지. 그러면 이대로 쓰면 돼. 그지? 이걸 막 섞어가지고 쓸 필요 없고. 다 줬잖아. 1번, 2번, 3번, 4번. 이거 판례 판단 기준하고 똑같아요. 이따 뒤에서 볼 건데. A회사 초등학교 뭐 학습지 개발,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학습지 교사들과 학습지 회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A회사는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겸업이 해당하지 않는다. 딴 데가 못 가는 거야. 빨간 펜에 있으면 빨간 펜만 하는 거야. 웅진 싱크비 못 가요. 눈높이 못 가. 2. 보수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계약서에. 3번. 학습지 교사가 제공한 노무는 A회사 사업 수행의 필수적. 자, 학습지 회사가 돌아가려면, 그죠? 방문 학습지 회사가 돌아가려면 방문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A회사가 학습지 회원에 대한 교육 시행에 접근했고, 그죠? 학습지 교사 하려면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학습지 할 수는 없잖아요. 빨간펜 소속이든 웅진시급이 소속이든. 그렇죠? A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고, 기초 실무 교육도 하고 지역의 배치 관리도 다 누가 한다? 그 회사가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안 하고 싶고 저기로 가고 싶은데요. 관악구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안 돼. 너 여기 분당에서 해. 그럼 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필수 업무, 학습지 교사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A회사에서 지침이라는 걸 내려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예요? 지시 감독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매월 지역본부장에게 회원과 회비 수납 자료를 제출했고, 매주 회원들의 진도 상황과 진단 평가 결과 회비 수납 상황도 입력을 하면서 관리를 A회사가 스스로 하고 있죠. 위탁 사업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A회사가 이제 비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설립신고증 교부받았으니까 만들어졌죠? 단체 교섭을 요구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수수료 올려달라. 우리 서울 지역은 서울만 해달라. 아니면 강남구면 강남구, 강서구면 강서구, 구 단위로 묶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회사가 뭐라 그래? 야, 학습지 교사는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탁사업 계약,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다. 너네 그냥 우리가 학습지 주고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받은 다음에 네가 받은 돈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챙겨간 것 뿐이야. 그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 교섭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B노조의 단체 교섭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냐? 뭘로 거부한 거예요? 너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 거죠.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를 써주면 돼. 아셨죠?
문제 소재 보면 A 회사가 B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이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저 뒤에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서 단체 교섭 거부까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그래서 거부한 이유는 학술지 교사 노조법 2조 1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학술지 교사가 노동상권 향유주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A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겠다. 복규정 쓰고요. 판례 보세요.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1번부터 6번 요건을 똑같이 줍니다. 원칙, 노무 공급 형태가 고용, 위임, 무명계약 상관없이 뭐다? 사용자, 노무 제공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 성질 등과 그 내용 등 그 노무의 뭐 실질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냐. 실질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본다고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1번이잖아. 수수료 받는 거. 노무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일방적인 아까 그랬죠? 2번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 여기 3번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 접근. 여기 4번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의 법률과 상당한 정도로 지속. 아까 경험 못하겠잖아. 그리고 여기에 전속성으로 들어가야 됐고 사용자 노무 제공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 아까 뭐였어요? 업무 지침. 그리고 니네가 애들 관리하는 거 다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시켰죠. 그런 거. 특경에서 받은 임금 근여 수입이 노무 제공 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줬어. 다 줬다고. 그럼 우리 사안 해결해서 준 걸 1, 2, 3, 4, 5, 6 이렇게 합치면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문제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6 줬다고. 여기서 시간이 없다고. 1번 학습지 교사의 노무 제공 경영형태하고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성의를 보여야지. 어디 교수님한테 싸가지 없이. 그죠? 네가 찾아서 해. 이렇게. 그죠? 큰일 납니다. 아시죠? 특히 법대 교수님들은 예의 없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어서 이 수업을 많이 못 들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인사드리고 제가 이래서 못할까? 그럼 해주셔요. 해주셔. 근데 요즘에 또 MZ세대들 카톡을 카톡 띡 하면 뭐야? 혼나요. 네. 혼나. 근데 교수님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수업을 본인이 어쨌든 빼주시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죠? 학원 강사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가끔 그러지던데 대학원 다니시면 제가 한 분 봤는데 저 대학원 다니다가 한 분이 자기가 돈을 내고 다니니까 당연히 교수님은 내가 학원 하는 선생님 그럼 학원을 가야지. 그죠? 그죠? 아니에요. 그분들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에 거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하고 사안 해결 매칭시키는 것만 잘하셔도 된다고. 왜? 이미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내가 이 교수님을 한번 꼬셔보겠다. 안 꼬셔져 그 사람은. 알았죠? 그거 아시나? 경영학 교수님들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안지를 채점하실 때 플러스를 해줍니다. 1, 오 플러스 1. 이거 안 썼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을 하겠지. 법대 교수님들은 뭐예요? 이름 쓰는 거에서 마이너스 1점. 99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딱 넘겼어. 문제 소재. 오, 괜찮네. 마이너스 1점.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까는 거야.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들은 그래요. 그분들 다 법대 출제위원 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죠. 그 교수님 어떤 교수님들이냐면 답안까 채점 기준까지 마련해 놓고 퇴실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퇴실하셨겠지.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뭐 강사들처럼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에서 갱신기대권 나왔죠? 갱신기대권을 공부를 하셔. 그리고 그 갱신기대권에서 일정한 조건, 요건 하나만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거를 밥 먹고 계속 합니다. 저는 노무법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하잖아. 그분은 그것만 계속 한다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것만은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업하고 엄청 큰 법무법인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무법인을 이겨서 되게 좋아했지. 어떻게 봤냐? 역시 내가 실력이 대단하구나. 나는 개업한 지 그때 자격증 딴 지 1년도 안 됐어. 6개월 하고 저는 바로 개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라. 내가 역시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못 쓴 것 뿐입니다. 왜? 그쪽은 엄청 많이 해. 그 사람은 연락도 잘 안 돼. 겁나 많이 해서. 난 2달 동안 그거 하나만 했어. 날 어떻게 이겨?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1000페이지인데 감독관이 그만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하니까. 그리고 출석식 잡아. 그 사람은 바빠서 안 돼. 나는 다 돼. 왜? 나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해. 그죠?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써가지고 제가 총평에다 그런 거 썼어요. 답이 틀리시더라도 앞에서 논리적이면 점수에서 큰 타격은 없을 거다 하고 제가 뒤에 뭘 했냐면 점점점 4개를 박았어요. 점점점점 뭐야? 그럴 일은 없어요. 답이 틀렸는데 앞에 논리를 멋있게 꼬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답안지 쓰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해야 돼? 출제위원 해야 돼. 출제위원. 그죠? 안 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만 제대로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 진짜 이렇게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4의 얘기를 봤는데 오! 판례 똑같이 썼어. 진짜 점도 똑같이 썼어. 그래도 뭐야? 오!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한다고. 그죠? 1등이 제가 옛날에 법대 시험 저도 법대 나왔으니까 교수님들과 하는 거 봤는데 상대평가니까 A뿔은 나오겠죠. 근데 A뿔이 100점이 아니었어요. 항상 A뿔이 80점이었어. 나는 다 똑같이 썼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 보면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책을 조사까지 그 마침표, 따옴표 2개냐 하나 이것까지 똑같이 써서 썼어. 근데 2등을 한 거야. 본인이. 시험 끝나고 반 똑같.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실제로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강사님이 우리한테 해준 얘기야.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대. 교수님, 제가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어떻게 제가 2등일 수 있습니까? A뿔은 받았겠지. 나 2등에 만족. 도대체 1등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저란데 하고 1등 답안지를 딱 보여줬대요. 1등은 책 보면 밑에 각주 있죠. 각주까지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 1등 해라.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못 이겨요. 똑같이 쓰는데 뭐 어떻게 이겨.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는 게 330명 뽑는다고 했잖아. 그지? 우리는 몇 등으로 붙으면 돼요? 318등 정도 붙으면 돼. 꼴등으로 붙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죠? 등수가 요즘 나오니까. 근데 뭐 꼴등으로 붙어도 난 나쁘지 않아. 331등으로 떨어질래? 330등으로 붙을래? 뭐 할래요? 당연히 붙지. 그죠? 근데 30등하고 31등의 답안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0.1점 차이요. 제가 말씀드렸나? 처음에 노무사 시험 떨어질 때 0.02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0.02점. 그리고 저는 하고 그걸로 위안을 좀 삼아서 이게 뭐 저는 인사관리를 너무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인사관리가 항상 50점 초반이었어요. 전 제가 좀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까? 저희가 헌동차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한 3, 4개월 했어요. 1차를 좀 빨리 붙었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공부 경력이 있었으니까 빨리 붙은 겁니다. 1차를 빨리 붙고 어쨌든 시험 보러 가서 동차 때 인사관리가 53점이 나왔어요. 인사관리가. 네, 인사관리만 말씀드릴게요. 떨어졌지. 그래서 유예 때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진짜 학원에서 거의 모의고사 거의 항상 10등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했어. 그래서 막 다른 거 다 잘 나왔지. 민사소송법도 엄청 잘 나오고 행정소송법도 잘 나오는데 인사관리가 50.3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 떨어졌죠. 0.02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합격 점수가 57점이었으니까 나는 내가 1번으로 떨어진 줄 알았어. 0.1도 아니고 뭐예요? 0.02점이니까. 근데 0.01짜리도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헌동차 때 여러분 엄청 열심히 했겠지 내가. 그죠?
근데 제가 이때는 인사관리에서 논탈이 하나 있었어요. 한 문제가. 그래 떨어졌어요. 그건 그러다 치고 여기도 논탈도 아예 없었어. 그리고 제가 이때 시험장 딱 나오면서 법과목은 원래 좀 자신이 있었고요. 나오면서 그때 같이 시험 보러 간 제 친구 많았다고 했잖아. 수험생들한테도. 그러니까 늦게 됐지. 그 걔한테도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올해 붙으면 인사관리 때문에 붙었다. 진짜요. 제가 모양자도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영어도 쓰고 글씨도 또박또박 쓰고 20페이지 가까이 썼는데 이건 나는 인사관리 때문에 붙었다. 최소 60점은 맞는다. 이거 나왔습니다. 저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로. 어때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점수 제일 잘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이건 아예 젬병이에요. 제가 신림동에서 그때 당시에 각 학원에 유명했던 일타 강사 거 다 들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왜냐면 노동법하고 행정이나 민사소송법은 이미 이때도 다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만 나는 마스터하면 된다. 제 목표는 인사관리가 55점이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만 맞으면 딴 데서 점수 가져오면 되겠다.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됐죠. 겨우 붙었어요. 이거 그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안 맞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또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합격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합격하고 나니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51.5를 맞았구나 생각이 좀 들어. 그죠? 만약에 안 했으면 한 50점 맞았으면 떨어졌잖아. 그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때 저희가 250명 뽑았을 거예요. 250명인가? 아마 제가, 그때는 등수가 안 나왔으니까, 60점이 안 됐어요. 토탈. 합격자 점수가 58.5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한 58.9인가 0.4점 차이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평균이 잘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과목이 좀 탄탄했습니다. 저는 법과목을 이때부터 60점이 안 넣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63점 이상이었고 이때는 68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과목이 터져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민소도 60점 그냥 넘었고 노동법은 항상 61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은 한번 잡히면 안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실제법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쓰거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유예까지 했는데 노동법이 60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를 썼는데 60점이 안 나온다. 그럼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 진짜. 아는 문제가 나오면 60점 무조건 넘습니다. 노동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330명 뽑잖아요. 우리는 자 아까 제가 말하는 각주까지 똑같이 쓰는 애 우리 시험에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그지? 그런 애들 그래 크게 쳐. 이런 거 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줘. 그지? 내가 330개를 갖고 있거든? 많이 줘. 50개 너는 먹어. 줘. 그죠? 그 다음에 100개 줘. 150개 줬어. 50개 또 줘도 돼. 그죠? 그리고 또 한 100개 또 줘. 그래도 뭐야 여러분? 몇 개 남아 지금? 30개나 남아. 난 30개만 가져가면 돼. 아셨죠?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딱딱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잘하거든요. 저희 같은 수업에서도 쓰다 보면 최고 답안이 나가요. 그럼 내가 쓴 게 있고 최고 답안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복사해 준 걸 보잖아. 근데 수업을 오래 듣다 보면 누구 건지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명께 계속 최고 답안이 되거든. 그러면 내 건 아니고 그죠? 그러면 현타가 좀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까지 나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내가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 보면 내가 현타가 온다. 그러면 주라니까. 내가 줘야 될 사람은 아직도 329명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봐. 내가 스터디 카페 갔어. 저 새끼 공부 존나 해. 내가 봤는데 너무 잘해. 우와! 너무 많이 해, 근데.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날 마음 가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면서. 내가 넌 준다, 하나. 체크해. 35번째. 그러면, 300명까지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붙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라고, 쉽게. 이거,
그렇게 보시면 요것도 사안 해결로 잠깐 보시면 만약에 차이점을 두고 싶으면 요 검토 같은 거 있죠. 교재에 보면 요 4번 검토 같은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줄 더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노동법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은 2개 나오잖아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관계 하나, 집단도 노사관계, 노조법상 근로자 하나. 뭐 2개가 차이가 있겠지. 그죠? 집단도 노사관계는 딱 노동상권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써주면 좋죠. 만약에 차이를 두고 싶으면 이런 걸 쓰는 거야. 이런 거. 사안 해결 보시면 학습지 교사들의 노무 공급 계약 형태, 위탁사업 계약 체결 없고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장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질이 중요하겠죠. 2번, 노무 제공자의 소득의 특정 사업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의존하고 있잖아. 학습지 교사 스스로 지급했고 겸업하는 거 어려웠고, 그죠? 계약 일방 내용이냐, 보수 등 계약 주요 내용은 A 회사가 뭐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죠.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느냐, 사안 보면 학습지 교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A 회사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거고, 학습지 교사는 A 회사를 통해 학습지 회원에 대한 교육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속되어 있고, 전속적인지 여부, 이 대상으로 기초실무 교육 실시하고 지역 조직에 배치하고 학습지 교원을 배정했고 지속적 교육 및 지역적 조직 배치를 통한 전속성을 갖추, 아예 전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어느 정도 지휘감도 존재하는지, 그죠? 학습지 교사 업무 처리 지침, 표준 필수 업무, 그다음 회비 수납, 진단 평가 이런 거 다 A 회사가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입력도 학습지 교사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이 아니고 이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은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단 요소였고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당연히 더 엄격한데 이 정도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까지도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러면 결론, 상계사정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상권 향유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A회사 단체 교섭 거부의 이유는 당연히 정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정도 쓸 수 있죠. 이 정도. 아니, 공부한 다음에. 지금은 못 쓰지. 만약에 이렇게 세 문제 나오면 이렇게 75점짜리입니다. 위에 75분 만에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신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완전 학급입니다. 학급. 정말 쉬운 거. 정말 쉬운 거. 그래서 이따 잠깐 쉬셨다가 요거 문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